콘텐츠 제작 경험 10년, 내보내는 족족 오리지널 콘텐츠를 성공시키고 있는 넷플릭스, 콘텐츠 제작 경험 100년, 쌓아놓은 콘텐츠 개수만 16,000회 분인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 개시 2년차, 아직은 꼼꼼하지만 오리지널 콘텐츠에 집중하는 애플 TV 플러스, OTT에 돈 쓰기 전 필수 시청, 글로벌 OTT 총정리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용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OTT 서비스 정리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국내 OTT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까지 글로벌 OTT 3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유명한 넷플릭스에 대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2016년에 국내 출시된 OTT 서비스인데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유명한 서비스다 보니까 구독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료 같은 경우는 베이직 요금이 월 9,500원, 스탠다드 월 13,500원, 프리미엄이 월 17,000원 이렇게 3종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격 같은 경우는 11월 18일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 진출한 지 5년 만에 인상한 그런 가격입니다. 좀 그때 소비자들 반발이 크긴 했는데 실제 이 소비자들 반발이 이용자 이탈로 이어졌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추후에 기사나 다른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월 이용자 수는 11월 기준으로 1253만 명인데요. 국내 OTT 소개할 때 기억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웨이브나 티빙 같은 경우는 400만 명대, 300만 명대 정도였습니다. 그거와 비교하면 정말 거의 한 3-4배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국내 OTT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자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서비스 시작한 지 아무래도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점유율도 계속 1위 지키고 있고 최근 연이어 콘텐츠 흥행하면서도 조금 더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많은 이용자를 모으고 점유율도 계속 확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무래도 오리지널 콘텐츠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옥자를 시작으로 킹덤, 보건교사 아는 형, 그리고 승리호까지 넷플릭스에 계속 제공을 하면서 많은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DP, 오징어 게임, 마이네임, 최근에 지옥까지 연이은 오리지널 콘텐츠 흥행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아무래도 콘텐츠 측면에서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이 오리지널 콘텐츠가 새로 나올 때 그때 잠깐을 제외하고 평소에 볼만한 콘텐츠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평가도 있고 저 역시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 오리지널 콘텐츠 자체는 정말 훌륭하고 대작이라고 평가받을 작품들이 많지만 그 외에 조금 다양한 콘텐츠는 조금 풀어놓은 그런 상태여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콘텐츠를 봐야 될지 방대한 콘텐츠 바다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도 상대적으로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정리하면 어떻게 보면 콘텐츠 측면에선 넷플릭스 조금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셈이네요. 넷플릭스가 이렇게 콘텐츠의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막대한 투자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국내 시장에만 올해 약 5억 달러, 한화로 하면 5,9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 투자 금액은 그건 넷플릭스가 다른 해외 시장에 투자했던 금액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넷플릭스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국내 콘텐츠 시장에만 약 7억 달러, 이게 한화로 하면 8,3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를 투자를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는 이제 내년부터 매해 국내 콘텐츠 시장에 조금 더 투자를 하겠다고 공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UI 측면을 보자면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걸 이용하다 다른 OTT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불편을 많이 느끼실 정도로 이미 안정적인 UI를 좀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는 OTT다 보니까 UI 측면에서는 큰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장점으로 많이 꼽히는 게 이제 1.5배속 재생도 가능하다는 점과 그리고 프로필 맞춤형 자막 설정도 가능하다는 점이 있는데 이 자막 설정 같은 경우는 다른 OTT 플랫폼 대비 조금 더 정교하고 정확한 우수한 기능을 지원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장점이 많은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디즈니의 OTT 플랫폼으로 지난 11월 12일에 국내에 화려하게 상륙을 했는데요. 구독료 같은 경우는 앞서 소개해드리는 OTT 플랫폼 대비 엄청 심플한 편입니다. 한 가지 종류인데 월 9,9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 연간으로 99,000원을 내고 또 구독을 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낼 거냐 연간으로 낼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디즈니 플러스는 출시 전부터 넷플릭스의 대항마가 될 거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 기대감도 많았는데 사실 국내에 출시한 이후 초반 성적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출시 첫날인 지난달 12일 59만 3,066명이었던 일일 이용자 수가 21일에는 39만 9,426명으로 약 32.7%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아무래도 마블, 디즈니, 픽사 여러 브랜드를 통해서 한 1만 6천 개 정도 이미 자체 IP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디즈니와 어벤져스 같은 경우는 국내 콘텐츠 소비자층에서 가장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하는
성장하는 게 아무래도 디즈니 플러스의 가장 큰 전략이고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반면으로 아쉬운 점은 아직 넷플릭스처럼 국내 시장의 정서에 맞는 그런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초반 성적이 부진했던 점도 뒤에 설명드릴 자막 이슈도 있었지만 이런 볼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블의 호크아이, 그리고 스타워즈 만달로니안, 이런 콘텐츠가 가장 많은 게 디즈니 플러스의 장점입니다. 이런 마블, 디즈니, 픽사 등 기존의 디즈니가 가지고 있던 브랜드에서 확보하고 있는 콘텐츠 개수만 한 1만 6천여 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방대한 IP,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는 게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시장 진출의 가장 큰 전략이고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마블을 즐겨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콘텐츠 제외하면 아직 볼거리가 전혀 없다라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진출하면서 런닝맨 같은 경우 국내 콘텐츠를 투자를 해서 제작을 해서 공개를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하고 있지만 아직 이런 콘텐츠가 많이 없어서 넷플릭스가 해왔던 것처럼 조금 더 콘텐츠 투자 방향을 국내 시장 정서에 맞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로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오리지널 콘텐츠 가짓수와 연관이 되는 투자 규모는 아무래도 아직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상륙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넷플릭스만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투자액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론칭을 하면서 개최했던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에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앞으로 많이 늘려나겠다 라고 방향성은 제시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한 35편 이상, 그리고 매년 50여 편 이상의 콘텐츠를 전 세계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UI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 UI 같은 경우는 출시 직후부터 좀 많은 논란이 됐던 부분이죠. 아무래도 초반 이용자가 이탈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엉성한 자막과 번역으로 많은 이용자들한테 문매를 맞았는데, 번역기를 돌린 듯한 그런 어투도 좀 문제였긴 했지만 사실 크기, 배경색 등 이런 설정을 앱 내에서 할 수 없다는 점도 좀 불편을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막 오역 일부는 웹브라우저 크롬에 외국어 자동 번역이 설정돼 있어서 실시간으로 번역 좀 자막이 어색하게 출력된 걸로 이렇게 알려지긴 했는데요. 이런 자막 같은 경우는 국내 출시된 플랫폼 같은 경우는 늘상 겪는 일이라고 또 알려져 있긴 했지만 사실 조금 넷플릭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시장에 조금 더 빨리 들어오기 위해서 성급하게 진출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외에 배속 재생 기능도 없고, 그리고 프리뷰 화면을 앞뒤로 탐색하는 기능이 없다는 점도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인데요. 이미 넷플릭스 재생 기능에 안정적인 UI에 익숙해진 분들 입장에서 특히나 기대치를 많이 높여놨던 이 디즈니 플러스 이용하시는데 더 큰 불편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애플이 내놓은 OTT 서비스인데 애플 TV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최근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현지 서비스를 개시한 지 한 2년 만에 국내에 최근에 출시가 됐습니다. 구독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저렴하고 심플한 편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고 월 6,500원 이용권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영화 핀치, 드라마 닥터 브레인, 다큐멘터리 빌리 아일리시 등과 같이 좀 오리지널 콘텐츠 위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하고 늘려가지고 이용자를 끌어모으겠다, 이런 전략을 취하는 다른 여타 OTT와는 다른 좀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업계 최초로 좀 모든 콘텐츠를 직접 제작한 오리지널 위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애플 TV 플러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보니까 전체 콘텐츠 가짓수가 약 70여 개 정도로 아직은 볼거리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 콘텐츠에는 좀 한국어 더빙과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도 아직은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투자 규모 같은 경우는 애플 역시 아직 국내 콘텐츠 투자 계획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업계에서 추산하기로는 내년 콘텐츠 투자 금액은 디즈니 플러스가 그런 것처럼 약 1,0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우는 OTT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시청 환경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다른 플랫폼과 다르게 애플 스마트폰이나 삼성전자, LG전자 일부 스마트 TV 이용하시는 분들만 시청할 수 있는데요. 애플이 따로 안드로이드용 앱은 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삼성전자 갤럭시 폰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애플 TV 플러스를 시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아쉬운 점은 이용자를 많이 끌어모으려는 그런 좀 의지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인데요. 어떤 점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다른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국내 진출할 때 LG U 플러스나 KT 같은 좀 복수의 사업자들하고 손을 잡고 진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IPTV 연계해서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전략을 확보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모았는데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우는 SK 브로드밴드하고만 손을 잡은 상태라서 조금 이용자 확보에도 이런 폐쇄성이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2023년이면은 HBO 맥스랑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다른 글로벌 OTT도 국내에 들어올 예정인데요. 업계에서 그렇게 추산하고 있지만 시기가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걸 고려해도 내년은 결국 글로벌 현재 진출해 있는 OTT 위주로 시장이 흘러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애플 TV 플러스보다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경쟁할 양강 구도로 경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들이 내년에 어떤 경쟁을 펼칠지 한번 예측을 해봤을 때 뭐 UI 측면이야 디즈니 플러스가 많이 지적을 받았던 거 금방 개선을 하겠지만 이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 그게 가장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이 부족한 넷플릭스에 비해 부족한 국내 정서에 맞는 그런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면 다소 출시 직후에 미흡했지만 부족했던 이용자 확보가 좀 탄력을 받아서 넷플릭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까지 1편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총 8개 플랫폼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월별 기준으로 8개 플랫폼을 다 구독을 한다면 한 월에 92,200원 정도가 소모가 되는데 이 금액이 뭐 엄청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이 8개 다 구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콘텐츠를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갑만 많이 얇아지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런 1편과 2편 두 가지 영상을 다 참고로 하셔서 이 방대한 콘텐츠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께 좀 더 적합한 콘텐츠 제공하는 OTT가 뭔지 판단을 하시고 구독에 좋은 선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1편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1편에 저희가 국내 OTT 5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뒀으니까 한번 영상을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